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양병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강좌의 주제는 남북한 분단 75주년의 회고와 전망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2022년은 여러 가지로 그 역사적 의미가 많은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우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 남북한이 분단된 지 75주년이면서 동시에 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고 또 제1차 남북한의 그 정상회담이 있은 그 6.15 그 정상회담이 있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국제정치적으로 우리 남북한 통일과 관련해서는 베트남이 통일된 지 45주년이고요. 또 독일이 그 통일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내 차원에서 보면 또 정치적으로 4.19 혁명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또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그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가 많은 2020년이 우리 남북한과 관련해서는 또 아주 그 특이한 의미를 갖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각각 1945년부터 바로 올해 2020년까지 만 75년 동안 서로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북한은 조선노동당 일당 체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 그런 경제 체제를 채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남북한이 각각 이 75년 동안 어떠한 그 서로의 역사를 또 어떠한 그 체제 발전을 이루어왔는가를 한번 비교해보고 또 그것에 기초해서 앞으로 우리의 어떤 통일을 포함한 그러한 문제들을 한번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계사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은 대체로 그 세 가지로 발전해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인구가 최근 수백 년간에 걸쳐서 지구상의 인류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세 가지의 그런 어떤 역사 발전의 경로를 똑같이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제 자주적 평화 공존이고요. 둘째는 정치적 민주화 과정이고 셋째는 경제 발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선 그 자주적 평화 그 공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주로 서구의 그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그러한 후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자기들의 그 식민지로 삼아서 주권을 박탈하는 그런 제국주의 시대가 존재를 하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들 식민지들이 모두 이제 해방돼서 오늘날 같이 전부 각자 자국의 그 주권을 갖는 그런 자주적인 그런 어떤 그 국제 체제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다 똑같이 경험한 것은 모두가 다 자기가 자기 정치 체제의 그 국민들이 자기 자신들이 그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그런 민주화의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대체로 보면은 그 서유럽에서의 그 유럽에서의 어떤 그 시민혁명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뭐 서양을 꼭 좋아해서 서양만 소개해 드린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들 나라에서 제일 먼저 이 정치적 민주화를 향한 그런 시민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한 그 시민혁명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1642년에서 1660년까지 일어난 이제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73년에서
1783년까지 진행된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1789년에서 1799년까지 진행된 프랑스 혁명이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넣는다면 1898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창당 이후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을 가져온 러시아 혁명을 하나 더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지금 말씀드린 이 3대 시민혁명 혹은 러시아 혁명까지 합치면 그 4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인류는 처음으로 그 군주제로부터 공화제로 그런 넘어가는 정치적 변혁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영국의 청교도혁명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1642년에 당시 영국의 그 왕이던 찰스 1세가 그 영국의 어떤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 벌인 전쟁에서 그 군사비가 더 필요해서 오랫동안 열리지 않던 그 3부회를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그 3부회는 이제 성직자, 귀족, 그리고 시민 대표로 이제 구성되는 회의였는데요. 그 회의에 이 찰스 1세는 그 전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더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시민 대표들이 그 국왕의 그 증세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달라는 데 대해서 이제 거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즉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효불급한 전쟁에 그걸 수행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항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찰스 1세는 그 조세 저항에 나선 시민 대표자들의 체포를 명령했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부 측에서는 정부군을 동원해서 이 시민 대표들을 이제 진압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도 무장을 해서 결국 정부군과 시민군 간에 1642년에서 1660년까지 그 아주 유혈적인 그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과정에서 시민군의 그 대표인 올리버 크로멜이 시민군을 잘 이끌어서 찰스 1세의 정부군을 이제 승리를 함으로써 찰스 1세를 축출하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최초의 그 공화제를 수립해서 오늘날 영국의 청교도혁명이 바로 시민혁명의 가장 그 대표적인 첫 번째를 차지하는 그 역사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세계사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군주제에서 이제 공화제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이 세계사의 발전 과정에서 모든 인류가 경험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물자를 농업에서 취득하는 그런 농업사회로부터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경제물자를 공장의 어떤 그 공산품으로 해결하는 그런 공업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경제적 대변혁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서유럽에서 제일 먼저 이 산업혁명으로 이제 이게 시작이 되어서 결국 인류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최근 수백 년간 인류가 걸어온 이 세 가지 3대 역사 발전 방향, 자주적 평화 공존, 그다음에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산업화라고 하는 모든 인류가 지금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 이것은 지난 지금 1945년 이후 분단 체제에 살고 있던 남북한에게도 예외가 아닌 그런 역사적 과제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남북한이 각각 75년간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1945년 이후. 그래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보내온 75년을 다 합치면 지금 150년이 됩니다. 그걸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40분간 이 남북한 체제를 한번 비교해보고 앞날을 전망해 보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가능한 거는 바로 이런 세계사의 3대 발전 방향을 이 두 남북한에 적용하면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세계사의 3대 발전 방향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3대 발전 방향의 기준에 의거해서 남북한이 지난 75년간 각각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분단 체제 그 75년간 남북한은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운영해 왔고요. 북한은 공산주의 그 이념에 입각해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체제로는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 체제로 운영을 해왔고, 북한은 사회주의 통제 경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그렇게 해서 각각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대체로 전 세계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를 채택한 그런 자본주의 진영이 결국은 전 인류에게 채택되어서 가장 많은 인류들이 이걸 수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대로 반대에는 1945년 이후 여러분 아시다시피 냉전 체제가 수립되어서 반대편에는 공산주의 진영이 있었어요. 소련을 정점으로 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또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들 공산 진영은 정치는 공산당 일당 체제와 경제는 공산주의 통제 경제, 계획 경제, 배급 경제 이런 것들을 채택해 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1917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산주의를 채택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출현시킨 게 러시아였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채택한 국가의 이름이 소련이었어요. 그 소련은 사실은 이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 그걸 줄여서 소비에트의 소하고 연합의 연을 따서 이제 저희가 소련으로 약칭해서 불렀습니다만, 그 소련이 이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 이후 공산화 국가가 됐는데, 그게 결국은 74년밖에 못 갔어요. 1991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를 출현시킨 그 소련이 자신들이 제일 먼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또 제일 먼저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공산주의를 포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1991년이에요. 그리고 소련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후에 전 세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다 공산주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지금 지구상에 남은 공산주의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만 남았습니다. 북한하고 지금 시진핑의 중화인민공화국하고 베트남하고 큐바 정도 꼽을까요? 모든 공산주의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냉전 체제는 자본주의 서방 진영하고 공산 진영과의 그런 하나의 대립이었는데, 공산 진영이 스스로 다 붕괴돼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결국 서방 진영의 승리로 귀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서방 진영 속에 편입이 돼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자연히 그런 속에 저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이제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속에 저희들은 이제 이런 하나의 국제적인 그런 체제 속에, 그런 진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은 이제 그런 점에서 공산 진영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전체 인류에게 많이 채택되지 않는 그런 공산당 일당 체제, 또 사회주의 시장 경제, 모든 인류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나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걸 채택하는 공산주의 국가. 그것도 엄격하게 얘기해서 지금 공산주의 체제라고 다 동일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를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지만 경제는 시장 경제를 이미 받아들였잖아요. 베트남 공산당이 통치하지만 경제는 시장 경제입니다. 바로 이런 속에 이제 북한은 하나의 그런 75년간 유지된 그런 어떤 그 국제 체제 속에서 하나의 전 세계 인류가 채택하지 않는 어떤 그런 체제 방식에 의해서 이제 상당히 고립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회 발전 법칙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북한도 그 서양에서만 그렇게 청교도 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만 일어난 게 아니죠. 남북한도 이제 이런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을 똑같이 겪게 됩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그런 독재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했습니다. 1948년 제1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이승만 정부가 그런 권위주의 독재 체제로 그렇게 전환된 쪽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민간 독재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화로 가는가 했더니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이번에는 군인 출신들이 또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어서 그
이후 1961년부터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무려 30여 년간을 3명의 군 출신이 이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이번에는 군사 권위주의 체제를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한 민간 혹은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독재의 매를 맞으면서 저희들의 민주화를 우리들 국민들 힘으로 쟁취해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바로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난 지 올해가 바로 60주년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1980년에는 5월에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1987년에는 또 6월 항쟁이 또 있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민간 독재와 군부 독재 체제를 바로 교체하고 1993년 이후 지금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지도 체제를, 정치 체제를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민주화를 저희들은 쟁취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치적 민주화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점점 더 정치적 민주화를 공고하게 해가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체제로 들어섰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을 들여다보게 되면, 북한은 처음에는 노동자 농민을 주인으로 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참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기대도 걸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물론 북한 내부의 상황은 있었습니다. 뭐 소련과 중국의 외세였던 그런 그 간섭이라든지, 또 내부의 뭐 남노당이라든지 소련파라든지 뭐 연안파 같은 정적들과의 경쟁 원인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오늘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런 김씨 세습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군주제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여러분 세계사의 발전 경로를 쭉 봤습니다만, 전 세계 이 지구상의 모든 정치의 어떤 그 변화는 군주제로부터 공화제로의 전환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변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과정에서 많은 그 희생을 치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군부 독재의 매를 맞으면서도 저희는 어느 누구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민주화의 체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거꾸로 지금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 체제에다가 김일성 세습 체제, 왕조 체제, 혹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거의 이 세 사람을 신과 동격화하고 말이죠. 뭐 태양민족이라고,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고, 이건 뭐 우상화가 아주 그게 다 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일을 위해서 정치 체제를 이쪽에서 선택하라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체제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럼 뭐 그 해답은 거의 저는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뭐 제 주관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계사에 지금 수백 년간에 걸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들이 피를 흘리면서 해왔던 역사의 경로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경제적 산업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과 북한도 똑같이 인류가 겪어온 것처럼 산업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자본주의적 산업화, 북한은 북한대로 사회주의적 산업화를 해왔습니다. 다 농업사회로부터 공업사회로 옮겨가기 위해서 75년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상대적인 그리고 압도적인 그런 하나의 그 성공이랄까요? 승리로 그렇게 귀결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어떤 시장 경제가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 개인의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시장에서 자기가 그 벌어들이는 그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된다고 하는데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사회주의는 뭐 공동 생산, 공동 분배라고 하는 차원에서 얼핏 보면 좋지만 어떤 사유적인 그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어떤 창의력이나 생산력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문제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말 참 대한민국의 이 정치 경제는 복합적이에요. 이 장단점을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똑같이 역사적인 어떤 교훈 속에서 살펴보아야지 장점만 본다든지 단점만 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면에서의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도 그렇습니다. 일단 1961년에 집권한 군사정변은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사정변이었고 쿠데타였습니다. 그 무렵 1960년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는 많은 쿠데타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근데 그들 나라는 한결같이 국민의 선택이 아닌 군사 반란으로 정변으로 정권을 잡고 경제마저도 다 망쳐놓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일단 집권은 군사 정변으로 집권을 했는데 경제 발전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부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61년에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그해 이제 경제기획원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경제 발전을 모든 국가의 자산을 전부 공장 짓는 데다 공업화에다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도 희생을 하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이제 공업 발전에만 집중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5년 단위로 해서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62년에서 66년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7년에서 71년 3차가 이제 72년에서 또 76년 그다음에 4차가 77년에서 1981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한민국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하나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의 지금 국부는 바로 2019년 기준으로 1인당 지금 명목 GDP가 31,682달러가 되어서 세계에서 잘 산다는 나라 OECD 경제협조개발기구 이게 되게 잘 사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 38개국 중에 대한민국이 10위로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한 200여 개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가 한 38개국인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0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경제력을 갖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 총소득을 북한하고 비교해보면 북한의 한 50배 정도 되고요. 개인 간의 국민 총소득으로 봤을 때는 한 25배 정도 지금 되는 그런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북한이 지금 당장 100%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짧은 시간에 추월해 올 수 없는 이제 그런 현격한 차이가 생겼어요. 아무래도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 그 사이에 이루어온 어떤 산업화의 경험을 가지고 북한의 경제를 이제 복구해야 될 그런 과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행스럽게 저희 대한민국이 북한을 포함하지 않고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지금 갖게 된 것은 정말 통일을 바라보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반면에 북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발전이 왜 침체됐느냐? 그건 이제 사회주의 경제 자체의 근본적인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의 근본 원리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니까 그건 하루에 8시간 노동하면 좋은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똑같이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반도체를 그렇게 개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창의력을 가지고 반도체를 개발했다거나 하면 큰 부자가 되니까 밤을 새서 그런 창의력이 이노베이션이 나오지만 공산주의 체제는 그런 보너스를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북한은 또 그런 것을 그대로 고수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소련이 1917년에 최초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94년 만에 74년 만에 또 제일 먼저 공산주의를 포기했다는 게 공산주의를 가동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좋아. 공동생산에서 똑같이 너 하나 더 갖지 않고 똑같이 갖고 살아간다는 거지만 그 사람의 어떤 사회의 생산력의 발전이 오질 않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체제의 그런 이제 모순에다가
북한의 경우에는 시장 경제 체제의 어떤 그 수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똑같이 북한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참 다행스럽게도 1978년에 등소평 체제가 들어서면서 자기들의 그런 사회주의 경제의 고질적인 그 빈곤, 그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이제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얼마 걸렸습니까, 여러분? 1978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 경제, 아니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서 40년 만에 지금 현재 미국 다음 가는 경제력을 가진 그런 G2가 됐습니다. 이 체제의 선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40년 만에 저 10몇 억이나 되는 인구가 전 세계 두 번째 그런 경제를 갖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결론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계사의 그 3대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그것에 입각해서 지금 남북한의 그 세 가지의 역사적인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자주적 평화공조는 남북한이 어떻게 했는가? 정적 민주화에는 남북한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경제적 산업화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어떠한 그 좌표를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가지고 결론 및 또 앞으로의 남북한의 어떤 통일, 또 통일 이후의 어떤 그런 전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우리 대한민국이 우선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한이 같이 협조해야 될 일, 세 번째는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같이 뭔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더 공고하게 발전시켜 가야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단히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1993년 이후는 완전히 뭐 국민이 선택하는 그런 지도 체제로서 아주 민주주의가 그 어느 나라보다 저는 잘 발전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죠. 거기에 이제 미흡한 점은 계속 앞으로도 국민들이 메꿔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제재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OECD 국가 중에 지금 10위권인데 여기에 자만해서는 안 되겠죠. 더 저희들의 그 경제 발전의 그런 측면을 뭐 강점도 있지만 또 취약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뭔가 우리가 경제 발전을 더 가속화해야겠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5천만만 잘 사는 것으로는 안 되겠죠. 우선 북한의 통일 이후에 2,500만의 또 북한 주민들, 또 북한의 저 침체된 경제도 복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보다 그 저희들이 그런 경제 발전에서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그런 경쟁, 창의의 어떤 그 이노베이션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사회주의 경제보다는 우월하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됐지만 또 명백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은 뭐냐? 그럼 빈부격차예요. 시장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잘 살지만 그 경쟁에서 어떻게 좀 뒤지거나 그러면은 빈곤해지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날 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걸 조세 제도를 잘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좀 많이 매겨서 누진세로 흡수해가지고 어떤 우리 좀 빈부격차의 문제를 복지 예산으로 전용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매번 뭐 선거 때마다 복지 공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생산해 놓은 건 없는데 이렇게 그냥 복지 지출만 많이 해서 되겠냐 하는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 복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장과 어떤 복지의 배분을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물독에 물이 차야 물을 나눠 먹을 수도 있지, 물독에 먹을 물도 없는데 어떻게 뭘 나눠 먹겠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어떤 배분의 문제는 정말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나가야겠어요. 경제 발전도 돼야겠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상응하게 낭비 없이 생산적인 어떤 복지의 보완이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 좀 있음으로써 국민들의 사회 경제 통합이 더 공고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떤 정적 민주주의, 경제적인 그 계속 발전,
또 그 속에 어떤 복지의 그 병행, 또 그러면서 통일 이후에 북한 경제의 복구를 위한 대비,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차원에서 앞서도 오늘 그 문제에 빠지면 너무 큰 논쟁으로 빠질까 봐 간략히 언급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지난 일제하의 그 차원에서는 그 친일의 문제가 여전히 저에게 역사적인 하나의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남한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지금 못 살지만 자주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은 뭐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 그러나 남한은 역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뭐 군의 주요 지휘 그 관들이 전부 다 일본과 관련 일본군이었던가 그랬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린 너희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자주성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도 바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또 진보와 보수 간의 논란이 있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해결법을 일제하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 우리가 전체 국민이 그 공로에 대해서 정말 높이 그분들을 현양하고, 그분들 유가족이 사실은 많은 그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독립운동 하느라고 자녀들을 못 돌봐서 교육도 못 받고, 그래서 독립운동한 분들 3대가 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인데,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 지금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인데 대한민국 오늘에 있기까지 그렇게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힘쓰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그분들을 현양하는 건 물론이고, 그 가족들 우리가 깍듯이 모셔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자주성을 그렇게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이 같이 할 과제 차원에서는 저는 우선 통일이 뭐 지금 당장에 뭐 언제 단기적으로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좀 대한민국 시장 경제 체제로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 이렇게 10위권에까지 올라오게 된 이러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을 최대한 북한의 주민들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측 근로자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그 시장 경제의 위력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자각했었다고, 그런 걸 뭐 우리한테도 많이 다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대한민국이 잘 살고 그 경제력을 다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북한 주민들까지 좀 다 공감함으로써 통일 이후에 이런 어떤 시장 경제로 또 그러한 그 연장선에서 북한 경제를 복구하는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북한 경제를 복구시켜야 할 그 주체로서의 북한 주민들이 빨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좀 익숙하게끔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힘을 합쳐야 될 것은 북한의 핵 비핵화 문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힘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의 어떤 그 국제 공조 속에서 북한의 어떤 비핵화를 추진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북한 체제의 어떤 변화를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특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어떤 그 우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뭐 이 시간에 그 주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미중 간의 정치 경제적인 어떤 그 경쟁 관계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그 과정상에 좀 쉽지 않은 입장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통일을, 우선 당장에 통일을 일으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이 우리를 통일을 위해서 도와주는 나라가 돼야지, 이들이 통일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면 우리 힘들어요. 통일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최장기 분단 국가입니까? 저희가 1945년에 분단돼서 지금 75년째 분단이 되고 있는 건 저희 남북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등의 분단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저희보다 4년 뒤인 1949년에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개석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감으로써
이제 뭐 대만의 중화민국을 세워서 1949년에 뭐 분단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2등이고 저희는 지금 75년의 최장기 분단 국가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통일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들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그런 균형 있는 그런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최소한 통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1910년 저희가 주권을 상실한 이후 지금 1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떠한 세계적인 그 질서에 빨리 진입하지 못했던 그 시점을 놓쳤던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한 110년간 주권도 뺏겼고 지금 분단 체제가 75년간 이렇게 유지되어 오면서 저희들이 참 많은 역사의 시간을 허실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꾸고 가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처럼 통일과 함께 아시아연합과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해야 우리만이 아니라 남북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와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남북한 분단 체제의 어떤 그 비교와 또 그러한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